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홍콩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했던 이 도시가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일국양제,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할 수 있을까?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자본주의를 보장한다는 약속. 하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이라는 단 하나의 법이 통과되면서 그 약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꿀탱크 TV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홍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걸까요? 150년에 걸친 홍콩의 운명, 그 복잡한 실타래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홍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해는 홍콩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된 첫 번째 점입니다. 당시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확히는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심각한 적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중국산 차와 비단, 도자기에 열광했지만 청나라는 영국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이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아편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이 중독되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39년 임칙서라는 관리가 광저우로 파견되어 영국 상인들이 보유한 아편을 몰수하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국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이어진 제1차 아편 전쟁,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 해군 앞에서 청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쟁은 청나라의 완패로 끝났고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청나라는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적으로 할양했습니다. 이것이 홍콩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고 청나라는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주룽반도 남부와 스톤커터스 섬이 추가로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영국은 홍콩 방어를 명목으로 주룽반도 북부와 주변 섬들을 포함하는 신계 지역을 99년간 조차했습니다. 바로 이 99년이라는 기간이 100년 후 홍콩 반환의 시한이 되었습니다. 영국 통치 아래 홍콩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의 상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식 법률 체계, 독립적인 사법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8일, 홍콩의 역사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아침, 일본군이 홍콩을 침략했습니다. 영국군은 겨우 17일 만에 항복했고 194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홍콩이 함락되었습니다. 홍콩은 3년 8개월간 일본의 잔혹한 군정 아래 놓였습니다. 이 시기 홍콩 인구는 16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일본군의 폭압적인 통치가 홍콩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고 영국 통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국 본토에서는 공산당이 승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공산주의를 피해 홍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업가, 기술자,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홍콩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홍콩은 의류와 장난감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메이드 인 홍콩이라는 라벨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제조업을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금융과 무역,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며 눈부신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898년에 체결된 신계조차 계약의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이 날짜가 홍콩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홍콩 섬과 주룽반도는 영구 할양 지역이었지만 신계 없이는 홍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1984년 역사적인 중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일국 양제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50년간, 즉 2047년까지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독립적인 사법부, 언론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었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 행정구가 된다는 약속. 1997년 7월 1일 자정. 빗속에서 진행된 반환식에서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155년에 걸친 영국 통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중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자,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역사적 사건들, 아편 전쟁, 식민 지배, 일본 점령, 경제 기적, 그리고 반환. 이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우리는 홍콩이 왜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점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라는 결과.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2019년 대규모 시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위는 왜 일어났을까요?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정부는 그런 법안을 추진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홍콩이라는 도시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은 150년 넘게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영국식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시장 경제, 이것들은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홍콩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49년 이후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난민들은 공산주의의 폭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홍콩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 세대는 중국 본토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법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 이들에게 우리는 중국인이다 라는 정체성보다 우리는 홍콩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는 어땠을까요? 1949년 이후 중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참혹한 실패, 문화 대혁명의 광기, 그리고 천안문 사건. 하지만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0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홍콩의 일국 양제는 단지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홍콩을 점진적으로 본토 체제에 통합시킨다는 장기 계획.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997년 반환 이후에도 홍콩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 기본법 23조 입법 반대 시위에 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79일간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했고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산혁명 당시 시위 주도자들이 내세운 진정한 보통선거라는 요구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홍콩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중국 본토의 14억 인민들도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것이 중국 지도부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6월 9일 100만 명, 6월 16일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구 750만 명인 도시에서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전체 시민이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공항 점거, 대학 캠퍼스 농성. 7개월간 이어진 시위로 홍콩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분리 독립,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네 가지 범죄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마음먹으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된 겁니다. 이 법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민주파 의원들이 의회에서 강제로 제명되었습니다. 언론사들이 폐쇄되거나 자체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해산되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추모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일국양제라는 약속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47년까지 홍콩의 체제를 보장한다던 약속은 반환 후 23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아직 24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홍콩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을까요? 답은 중국 내부의 변화에 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정치 노선은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부패 운동을 명목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헌법을 개정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재교육 캠프, 티베트의 종교 탄압,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극단적인 봉쇄 정책, 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진핑 정부에게 홍콩은 단순한 경제 특구가 아니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만약 홍콩이 계속해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중국 본토와 다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실패한다면 대만이 중국과 통일될 가능성은 더욱 멀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홍콩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당장 홍콩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정치적 통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민들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했을까요? 단순히 민주주의를 원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홍콩 사람들이 가진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법치주의, 공정한 사법부, 투명한 행정, 자유로운 언론. 이것들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홍콩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국 본토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문명화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식민 지배의 유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와서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체제 아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홍콩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 제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콩 사태가 단지 중국과 홍콩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국가 통제와 개인의 자유, 집단주의와 다원주의라는 더 큰 대립의 상징입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득세하는 추세 속에서 홍콩은 그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콩은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155년간 홍콩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홍콩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반환이 임박하자 갑자기 민주화를 추진했고 이것이 중국의 의심을 샀습니다. 중국은 이를 영국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술책으로 봤습니다. 지금 홍콩은 어떤 상황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시위는 사라졌고 거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의 침묵입니다.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콩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한때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버금가는 국제 금융 허브였죠. 하지만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예측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홍콩의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 반환 당시 태어난 세대는 이제 28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국양제의 약속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어둡게만 보입니다. 홍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84년에 약속했던 일국양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50년을 보장했지만 23년 만에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자유란 한 번 경험하면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 150년간 홍콩 사람들이 누렸던 자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억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 다시 꽃피울 날을 기다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홍콩의 역사를 돌아본 이유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와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억압, 약속과 배신, 저항과 굴복. 홍콩에서 벌어진 일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 TV와 함께 홍콩의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